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율주행 프로세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차량의 자율주행이라는 상태, 레벨은 어느 정도가 자율주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여러가지 사례와 기술의 정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산업에서 쓰이는 자동 무인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이 나중에 승용차 개념에서의 자율주행과도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공정이 나올 때마다 보여주는 웨이퍼 이동 장비입니다. 지정된 궤도를 알아서 무인화처럼 찾아가는 겁니다. 다만 위치가 지정되어 있고 궤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 방식이죠. 이 개념에서부터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초 단계가 바닥에 이렇게 선을 그어 나왔죠. 이 선 부분만 센싱해서 일정한 구간을 지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무인 운반 방식입니다. 도로에도 차선이 그어져 있죠. 자율주행차는 그 차선을 인식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어떻게 달릴 거냐 라는 부분이 상당한 레벨이 있는 기술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로에 이렇게 차선이 그어져 있고 그 차선을 인식하고 특정한 위치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센싱해서 다니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림같이 지정된 궤도만을 다니게 되는 거죠. 주위 환경도 인식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공간을 비워두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차로 같은 환경에서도 신호를 대기하고 먼저 지나가고 통과하죠. 이 환경은 도로의 환경이 완전히 픽스되어 있고 변화하지 않는 환경에서 완벽하게 구현이 가능한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 실생활의 도로에서는 이렇게 도로가 꾸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죠. 하지만 신도시 같은 데에서 이 도로의 환경을 자율주행으로 완벽하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면 자동차에 필요한 기술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 바로 구현이 가능한 사례로 이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기 아마존 물류 사례도 보면 이것도 무인 자율주행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하단 부분에 이렇게 위치적으로 센싱을 할 수 있는 주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현재 자동차에서 위치들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만 정확한 그 땅의 위치는 GPS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물류 로봇에서 가장 진보된 방식이 바닥의 위치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레이저와 카메라를 센싱을 통해서 최적의 위치를 찾아가는 타겟의 위치는 정해져 있겠죠. 근데 경로를 밑바닥에 그려놓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방식도 최근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여기 움직이는 에리어 자체가 정해져 있고 크게 변하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현 가능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도로의 환경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자율주행도 바로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 변수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물류 창고와는 다른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충돌 같은 경우에는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 자가용의 자율주행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겠죠. 하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라서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2020년 10월 달에 유럽 안전기구에서 테슬라, BMW, 아우디, 벤츠의 운전보조 시스템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자율주행 기능과 연관된 기능인데요. 순위보다는 어떻게 테스트하고 어떤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자율주행에서 보여드릴 것처럼 정해져 있는 환경이 있지만 실제 차량 운행 상태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은 핵심 기술입니다. 실제 우리가 운전할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많은 사고의 사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차가 가다가 갑자기 서버리는 경우, 그 다음 급격하게 끼어드는 경우,
갑자기 차가 이렇게 정지된 차가 나타나는 경우, 자, 그리고 고속으로 차선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진행하느냐, 옆에 가던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사례에서 얼마나 잘 서느냐, 정지된 차량에서 서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서는 차량 보조 시스템으로 보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과는 또 다른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자율주행 기능들을 테스트한 영상들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하는 영상이죠. 자, 고속도로 환경은 여기 차선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류 창고와 같은 시스템으로 손을 놓고 고속도로를 따라가는 기술은 아주 기초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야간 주행이죠. 야간도 핵심적인 부분은 차선이 얼마나 잘 보이느냐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사람들도 차선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운전 방식이 달라지듯이 카메라 센싱도 똑같이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간에서 자율주행의 운전 실력이 실제 사람 눈보다 더 운전을 잘할 확률도 높다고 봅니다. 좀 더 단계를 올려보면, 자,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이면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도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헤비웨더, 이 차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금 오토파일럿을 자율주행을 시연하는 그림인데, 자, 얼마나 천천히 가느냐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 이제 50마일이면 천천히 가는 속도는 아닙니다.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자율주행 기능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느냐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차선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여기 앞차가 중앙선을 약간만 넘어온다 하더라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은 어떤 운전을 하는 상황들을 특화해서 기능을 넣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 이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고속화 도로에 진입한다든지 아니면 빠져나올 때 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을 추가로 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입하는 시점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오토파일럿으로 진행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차량이 좀 더 복잡해진다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 기능을 믿고 이거를 시연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기능이 필요한 사람들이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냐 잘하는 사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기술적인 적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체된 구간에서의 이제 자율주행은, 이 부분은 도심에서의 그 정체 구간에서 아주 유용한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고속도로지만 차가 섰다 갔다를 반복하는 경우, 차선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기능이 아주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다 이 부분도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러시아어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정체된 구간에서 진입하는 기술은 이것은 쉽지 않은 기술이죠. 자,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자율주행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하지 못하고 옆에 수동으로 가는 차는 추월해서 앞으로 넘어가죠. 이런 부분들은 현재 기술로는 구현하기 힘든 사례라는 겁니다. 결국 자율주행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술은 이런 상황이겠죠. 여기 이제 교차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수백 대의 차량이 관여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자율주행으로 통과할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이런 상황에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을 건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여러가지 인프라, 도로에서의 상황들을 앞부분 이제 물류 창고와 비교한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같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차량들이 모두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든지,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 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부분에 보여드린 자율주행 영상들은 결국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ADAS,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으로 보셔야 됩니다.
각가지 ADAS들이 있는데, 자, 여기 내용들을 보면 긴급제동,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 자, 일정한 속도에서 앞뒤 차량의 간격을 유지하는 기능, 그리고 사각지대의 충돌 위험을 감지해 차량을 세운다든지 피하는 기능. 이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차량 주위의 환경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든지 촬영을 한다든지 하는 기능, 그리고 자동 주차 기능. 이 기능에서 앞부분의 영상들이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과 완전 자율주행 간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혼돈스럽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휴대용 취급 설명서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운전하다가 이거 읽을 수는 없겠죠. 현 시점에서 차량에 기능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특히 고령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고령 운전자들은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적응력이 떨어지고 기존에 운전하던 방식으로 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령 운전자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나이가 적은 운전자들은 향후 차량을 구매할지 구매하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확률적으로는 차량 구매가 적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의 기능들이 고령 운전자들도 필요하고 처음 운전을 시작하는 미숙한 운전자들도 필요한데, 이 기능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 레벨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단계도 많고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지, 레벨 3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 이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들과 운전 경력이 적은 사람들, 운전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레벨 2에서 레벨 4까지는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그러면 전혀 핸들을 운전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자율주행의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 보조 시스템들도 별로 저의 운전에 크게 도움을 주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인식 차이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별도의 옵션으로 두고 판매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기능들이 추가될 때마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카메라나 센서도 달려있지 않은 깡통 전기차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풀 옵션에 카메라, 센서, 레이더, 라이다까지 장착하면 추가의 옵션 금액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추가로 별도로 구매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향후 자동차 업계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테슬라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벨 2에서 레벨 4의 단계를 혼다 사례로 봤을 때 이것을 혼다 센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자율주행의 상태는 센싱의 상태라는 겁니다. 차를 중심으로 얼마나 먼 거리를 센싱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기들에 따라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센싱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센싱의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라이다를 넣느냐 안 넣느냐, 자, 이 부분이죠. 근데 그 라이다도 결국 센싱의 영역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라이다를 넣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라이다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라이다를 넣는다 그러면 좀 더 센싱의 감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행의 개념으로 봤을 때 먼 거리의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기능은 없고, 근접 거리에서 차량이 센싱하면서 주행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로의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죠. 그러니까 차선의 센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선의 중앙을 찾아가는 기능,
가까이 오는 차량과 보행자를 감지하는 기능, 이것도 센싱이죠. 근접해서 들어올 때 센싱을 해내는 것입니다. 후방 차량도 감지하는데 결국 이 센서의 근처에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능들도 이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기능입니다. 실제 여기 그 차량의 상황은 러시아워의 상황이 아니고 차량이 현재 적은 상태의 로타리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으로 여기 1차선에서 마지막 차선으로 이렇게 진입하려고 하면 실제 운전할 때도 이 부분은 초보들이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고,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차선 변경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사실 초보 운전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여기도 센싱 거리에 들어왔을 때 차량을 인식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경우에 센싱 기능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량의 센싱 기능들은 차량 자체의 하드웨어를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데, 현재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테슬라 모델 3의 하드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센서와 컴퓨팅이라고 되어 있죠. 각 센서에서 받아들인 데이터를 컴퓨팅해서 핸들과 브레이킹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치별 카메라가 들어있고, 그 다음 거리별 레이더, 초음파 센서, 오토파일럿 컨트롤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센싱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영역을 완벽하게 커버리지 하는 것은 아니고,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와 각도에 따라서 센싱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비가 오는 상황들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밸류체인 관점에서 보면 카메라 기술,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들, 레이더의 기술을 제공하는 부품 기업들의 기술을 향후 주목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량에는 이 데이터들을 컴퓨팅하는 유닛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보통 내연차에도 ECU라고 하고, 이 자율주행으로 감으로써 이 컴퓨팅 기능이 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토파일럿 ECU의 가격이 2.5에서 3.0으로 가면서 이제 가격이 낮아졌죠. 여기 대당 가격이 600불에서 800불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격이 비싼 라이다 장치 같은 것을 부착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프로세스를 직접 설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 제품도 일부 사용했는데, 이 부분이 비용 절감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면 엔비디아 칩이 하드웨어 2.5에서 280달러였는데 테슬라가 직접 만든 것은 190달러다. 그래서 40만 대 정도를 팔면 자체 프로세스 설계 비용을 4년 안에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이제 기능적인 보안적인 문제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종 운전 핸들이 없어지는 완전 자율주행은 하드웨어적인 센싱 기능으로는 달성되기 어렵고, 통신과 결합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처리 기능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가지고 각종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통신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에서 바로 인터넷 기능이 되는 커넥티비티 기능이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유료화 계획이 있습니다. 인터넷 기능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 OTA 기능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카메라와 센싱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센츄리 보초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보낼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향후 활용하기 위한 것이 도조 슈퍼컴퓨터 기능입니다. 테슬라의 생추리 감시 모드 기능은 기존 블랙박스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역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는 항상 시청하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수집의 범위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여기 테슬라가 고객에게서 모으는 데이터를 설명한 내용인데요. 일단 개인정보, 그리고 차량의 정보, 차량 운행 시 조작되는 정보, 차량 인터넷을 통한 각종 데이터들, 배터리 충전 관련 정보, 차량을 구매했을 때 거기에 수집 대상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상황들을 취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것은 기업 초기부터 생각하던 전략입니다. 2017년 기사인데요. 차량에서 이미지 및 비디오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하고 클라우드에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도조입니다. 이게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는지는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오토파일럿의 PD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조를 설명하였습니다. 방대한 양의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조를 훈련시킨다. 도조가 어떤 판단을 위해서 그 자율주행에 어떤 도움이 줄 건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패턴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이 많은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센싱을 통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들은 다른 용도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데이터 관련된 것들은 향후 지역별, 나라별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EU도 현재 데이터 관련된 그 법들이 지정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테슬라가 빼내는 데이터들은 향후 정보 보호 규정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국이나 미국 그 지역별로 향후 취합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정해지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자율주행이 어떻게 구현될 것이냐, 그리고 향후 핸들이 없어지는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빅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봤습니다. 자, 완전 자율주행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변화되는 산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